주중에는 내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에는 명화와 함께 다양한 청중을 만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원 일도 바쁘실 텐데 그림을 좋아하고 강의까지 하게 된 강의 네. 어떻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예, 그 뭐 우연하게 그 미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게 됐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책을 한 권 발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인기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그림이라고 하면 인류 최초의 예술이라고 하면은 그 동굴 벽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식량을 기록하기도 하고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문화, 취미 또 나아가서 재테크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바라보는 그 그림 한 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저에게는 그림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들을 전달함으로써 또 그분에게 위안이 될 수 있고 네. 다양한 것을 또 내포할 수 있습니다. 유소화기에 그림 교육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창의성이나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사회 정서 상태를 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 또 관심 있는 것, 기분의 상태까지 파악할 수가 있다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시대를 넘어서 또 세대를 넘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한 폭의 그림은 또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또 다양한 고민을 만나보고 있는 약손 상담실에서 오늘은 명화 처방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저희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웃음 치료도 받고 환우 모임도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병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너무 힘들어할 때는 저까지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다시 용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부가 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암 치료에서 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희망 또 가족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그림을 처방해 줄 수 있을까요?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는 어떠한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예전에는 접근조차 못했던 암들도 지금은 많은 의학적 지식이라든지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상당수의 많은 암들은 정복도 가능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레드릭 와츠라고 해서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눈이 좀 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악기가 있는데 악기의 현이 거의 다 그림이 명확하지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현이 거의 다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현 하나 남은 것까지도 하나를 그 연주하는 그런 애절하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가 있는데 네. 그림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희망. 어. 예,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이 참 슬펐는데 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색감이나 이런 게 참 따뜻하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상담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평소에 사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후배가 부르면 열일 제쳐두고 나가곤 했는데요. 요즘은 갑자기 전화 받는 것도 귀찮고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또 어떻게 견디나 스트레스부터 받는데요. 대인 관계가 힘들어지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들이 그 자기의 어떤 본연의 모습도 있고 또 드러나지 않은 모습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 보여지는 모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보시면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네. 근데 자화상인데 그림 속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이제 벨기에 화가고 앙소르라는 화가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 화가 자체도 이런 가면을 팔고 사는 팔았던 집에서 성장했던 그런 집안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 자체가 어떤 그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 관계가 또 원만치 못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그 삶의 어떤 기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모든 사람들도 아무리 대인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때 모습들은 다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모습들은 다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나만 힘든 나왔습니다. 게 지금 아니다. 다들 대인관계 어려움을 다들 갖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명화를 통해서 질환에 대한 치유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상담 만나봅니다. 네. 저는 뭘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담배든 술이든 게임이든 남들이 중독이라고 얘기해서 치료도 몇 번 받아봤는데 그 치료 과정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강력한 처방 있을까요? 네,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중독은 이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네. 뇌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기 네.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분께는 어떤 그림 처방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어떤 탐닉하는 것이 건강을 해치거나 그럴 땐 나쁘지만 또 어떤 걸 또 발전시키거나 그럴 땐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밤새 도박을 하고 아침 무렵에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그림이 아주 사실적으로 정말로 사실적으로 그린 거의 극사실주의적인 그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손에 어떤 그 관절염이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네. 흔히 제가 그 환자분들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보여드린 그림인데 도박 중독을 나타낼 때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도박 중독은 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좀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도박에 빠진 사람이라면 본인들도 약간 느끼는 게 좀 다를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보면서 눈이 퀭한 모습을 보면서 절대 도박에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그 자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약선 상담실을 통해서 다양한 명화를 만나보면서 명화 처방을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좋은 전시를 찾아가는 이유도 그림을 통해서 나 자신의 얘기를 보는 듯한 공감과 위로를 얻기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원장님께서도 의사로서 힘들 때 자주 찾게 되는 혹시 그림이 있을까요? 요 그림이 제가 그림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꽤 많이 나름 감동을 받았던 네.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은 보시면 루크 필데스의 닥터, 의사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네. 그 런던에 가시면 그 미술관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에 하나가 테이트 갤러리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테이트 갤러리는 테이트 경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세웠던 미술관인데요. 이때 당시에 꽤 가장 이제 저명했던 화가가 루크 필데스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가한테 이 미술관이 건립돼서 당신의 그림을 한 점 여기서 소장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어떤 느꼈던 장면을 하나를 그려달라라는 주문을 받고 네.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생각을 했던 건데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몇 년 전에 죽은 자식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 이제 보시면 그 화가는 앞에 이제 놓여 있는 애가 있는데 한 네. 대여섯 살쯤 보이는 애가 있는데 저 애는 서서히 이제 당시에 폐렴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옆에 이제 골똘히 그 화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 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사실 뭐 특별하게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 화나가 아플 때 계속 옆에서 지켜봐줬던 거. 그리고 이 화나는 결국에는 이 그림이 그렸을 때는 1891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폐렴이 지금은 큰 병도 아니고 항생제만 쓰면 치유가 되지만 이때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미 이 화나의 병은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화나는 결국 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의사가 계속 옆에서 이 화나가 아픈 거를 계속 지켜보는 거. 그것이 이 테이트 그 경이 이 루크 필데스한테 부탁을 했을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이거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했고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옆에서 진정으로
아픈 사람을 지켜봐주고 네. 이렇게 몸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것이 어떤 그 진정한 어떤 그 의사로서의 어떤 그렇게 환자에게 어떤 대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 그래서 네. 저도 의사가 될 초기에 좀 좋아했던 그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만 사실 이 뭐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렸던 이 루크 필데스는 나중에는 좀 약간 변질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인데 부유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떠한 그 귀족의 그림이라든지 그런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또 비난을 받게 되긴 하죠. 또 다른 그림을 하나를 더 보시면 유명한 화가죠. 다들 아는 피카소 그림이군요. 피카소의 과학과 자비라는 그림입니다. 네. 먼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는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네. 거를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피카소는 우리가 입체파라고 해서 그림이 조금 약간 난해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런 그림인데 보시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놀랍게도 피카소가 15살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피카소의 굉장한 천재성을 알 수 있는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은 뭐 보시면 어떤 그 누군가 아파하고 옆에 맥박을 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사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무언가를 주려는 수녀 같은 분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수녀는 어떤 약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물과 약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의사는 맥박을 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맥박을 재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과학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떤 자비를 나타내는 것은 수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의사의 어떤 이런 행동이 약간은 좀 약간은 비인간적 아니면 약간은 인술보다는 약간 사무적인 태도를 약간 빗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점의 그렇군요. 그림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이 작가의 손을 떠나고 나면은 그 그림을 해석하는 거는 관객들의 몫일 겁니다. 네. 그 의사의 눈에 또 유독 이렇게 띄는 그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두 가지 암과 관련된 명화 속 의학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첫 번째 질환 얘기 어떤 게 있을까 얘기해 주시죠. 그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암이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위암 아닐까요? 위암. 예, 네.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암은 갑상선암입니다. 네. 물론 여자한테는 갑상선암이고 남자한테는 위암인 맞는데요. 그 남녀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네. 갑상선암이 가장 많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목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 이제 나비 모양 같다고 해서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갑상선을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데 어떤 병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갑상선의 어떤 병, 결절이라든지 혹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렇게 명화를 하나 볼까요? 네. 이 명화는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라는 프랑스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그림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랬던 시대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쁜 공주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 이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니고요. 뭐 비슷하긴 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니고 어떤 고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젤리카라고 해서 지금의 중국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예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렇게 묶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 물리치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시의 얘기인데 네. 사실 이 그림은 이제 그 프랑스 시대, 그러니까 대혁명 시대 전후의 때 그린 그림인데요. 나폴레옹 시대 때 전후 때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나폴레옹 지금도 그림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네. 근데 잘 보시면은 그림 속에서 어떤 공주가
묶여 있고 그런데 그 기사한테 뭘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묘한 표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인 눈에서는 보시면 목 주변을 살짝 볼까요? 네, 상당히 네. 부어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목이 이렇게 부어 있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어떤 그림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게 갑상선입니다. 이 갑상선이 네. 많이 커져 있어서 이렇게 병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갑상선에 혹, 그러니까 결절이 있는 것을 결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림의 내용은 그게 아니더라도 보시면 이게 갑상선에 결절, 혹이 있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명확하게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의사의 눈에는 이런 신체적인 부분이 보이는군요. 예, 그렇죠. 이거 뭐 유명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네. 뭐 제 눈에만 보인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상 이게 갑상선의 어떤 구조를 보면 갑상선 두 개, 양쪽, 오른쪽, 왼쪽이 있고 크게 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이 항진이 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기능 저하증이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의 혹이라고 얘기하는 결절이 있는데 그 결절에는 악성을 나타내는 암, 흔히 말하는 갑상선 암이 있고 양성 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 그냥 개인 의원에서도 초음파 같은 것을 해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초음파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그것을 세층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이 그림도 목이 상당히 늘어져 있네요. 이게 부은 상태에서 늘어졌나요? 네. 그러니까 목을 보시면 그냥 늘어진 것보다는 아주 기괴하게 네. 엄청 커져 있고 기괴하게 커져 있는 혹이죠. 그러니까 네네.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 보더라도 저건 암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보셨을 때 이 그림은 대다수 주세페 데 리베라라는 스페인 화가가 그린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네. 근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1591년에서 태어나서 1652년에 사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네. 보시면 대략 네. 이분은 60세가 넘게 된 61세 거죠. 정도 자, 살았군요. 이때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인데 이때 60세를 더 살았다는 거는 아주 장수했다는 겁니다. 아주 예.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저 혹이 물론 언제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혹이 절대로 저 사람의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갑상선 암은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크게 그렇게 나쁜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이터라고 하는 것이 혹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서 갑상선은 설령 암이어도 그렇게 예후가 나쁘지 않은 것.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암이어도 약간 뒤늦게 진단이 돼도 수술만 잘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다른 암들은 암이 진단됐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암 중에서 췌장암이라든지 어떤 대장암 이런 것들은 진단되면 예후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네. 근데 이 암은 갑상선암은 그만큼 예후가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그림 보시면 이건 뭐 의사에서 이런 것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뭐 최초의 여류화가라고도 알려지기도 했는데 약간 좀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유디티와 하인이라는 그림인데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라는 여류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보시면 바구니 안에 어떤 사람의 목이 있죠. 네. 네. 네, 무시무시하죠. 자,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논개랑 비슷해요. 논개. 그래서 네. 적장의 목을 이렇게 딱 베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는 건데 사실 그림은 그런 거를 그리려고 했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저 여인, 네. 저 그림 속 여인도 목이 목이 많이 좀 부었죠. 네, 불룩하네요. 골절처럼 돼 있는 상태네요. 네, 그러니까 저 여인도 근데 또 생물 이 그림 속의 여인도 아마도 자기를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보시면 이 여인,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60세 이상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갑상선은 암이어도 예후가 꽤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 거죠. 또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저쪽 그 지금의 그
네덜란드 벨기에 쪽 있는 쪽에 있는 로제르 반데르 바이엔이라는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는데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유명한 것은 막 그 사람의 어떤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네. 아주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표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네. 부어 있다는 거. 역시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죠. 요거는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그림은 아닌데요. 그랜트 우드 미국 화가가 그린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건 두 분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럴까요? 네, 자세히 좀 보시면 네. 삼지창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부인인 것 같기도 하고 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죠. 근데 네. 이 사람은 당시에 어떤 치과 의사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인을 보면 내 집을 지키겠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림의 의미는 또 다른 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네. 눈을 좀 보시면 이 여인의 눈을 보시면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시라고 보나요? 사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눈이 좀 많이 돌출돼 있죠. 그렇네요. 튀어났다 그죠. 이렇게 눈이 튀어나와 있는 거. 음.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걸 보시면 눈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살이 빠지고 그다음에 체중이 감소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어떤 식욕이 막 증가하면서 계속 살이 빠지는 예민해지고 성격이 네.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정신과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갑상선의 갑상샘의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우리가 갑상선의 암이나 결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네. 기능의 문제. 아. 자, 그래서 기능이 항진이 돼 있을 때, 물론 이것은 극단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눈이 막 돌출되고 막 살이 막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심장병으로 죽게 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실제로 치료만 잘 받으면 크게 어떤 죽고 사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다른 이렇게 의학 용어로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해서 마음속에 어떤 막 불이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화산처럼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감정이 돌출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능 항진증은 더위가 굉장히 더위에 민감해지고요.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탈모나 모발이 얇아지고 어떤 식탐은 증가하는데 그에 비해서 체중이 자꾸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쉽게 피로를 느끼고 근력이 감소하고 힘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손이 자꾸 떨리는 증상 또 맥박수가 뭐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자분들 중에서 또 월경 생리가 어떤 불순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예민해지고 설사가 많이 나고 자꾸 과민해지고 그럴 때 한 번쯤은 그 동네 의원 같은 데를 가셔서 갑상선 검사를 해보셔서 이런 것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료실 다음으로 미술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박광혁 원장. 고교 시절 아픈 기억을 그림이 어루만져 주었기에 지금까지 그의 건강 비법 1호는 미술관 관람이다. 미술관을 통해서 좀 많이 삶이 좀 힘들거나 많이 어쩔 때 좀 부대낄 때 그리고 힘들 때 그림을 보면서 많이 힐링을 받죠. 미술관이 내 집처럼 편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미술관 문턱이 높다는 이들도 있는데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감상하는 방법 박광혁 원장이 제안한다. 그림이나 어떤 작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꼭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림을 너무 많이 알게 됐을 때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략 그림을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화가가 비교적 좀 많이 알려지고 좀 유명한 화가라든지 그럴 때는 조금 더
많은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 보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대려 조금 익숙하지 않은 화가라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잘 모르는 화가랄 때는 대려 준비를 하지 않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광혁 원장의 마음 치유제는 미술 다음으로 음악. 걸을 때나 누군가를 기다릴 때, 자투리 시간에는 늘 음악과 함께 한다는데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일까? 특별히 좋아하는 뭐 음악 장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 즐겨 듣는 편인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클래식 음악을 주로 많이 듣는 편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뭐 명화랑도 뭐 연관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좀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고 하루를 뭐 정리하거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뭐 힘이 솟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안정되기도 해서 저에게는 또 많이 위로도 주고 위안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소화기내과 전문의시기도 하고 그 위대장 내시경학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시경을 하면서 가장 만나지 말았으면 싶은 게 암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또 내시경 덕분에 암의 위험도는 많이 낮아지기도 했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명화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진단이 안 돼서 많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어떤 급기야는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던 병이 있는데 지금은 조기에 건강 검진을 통해서라든지 본인이 원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해서 조기 진단이 돼서 지금은 검사만 잘 받으면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여드릴 것이 위암과 관련된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제 나폴레옹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폴레옹은 뭐 아주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는 나폴레옹이 무엇으로 죽었는지 사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신고전주의 화가인데 이 화가가 그린 그 알프스를 넘는 어떤 넘는 자기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그린 그것을 다비드가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나폴레옹인데 실제 이 그림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얘기가 있는데 말은 이제 겁이 많아서 산을 타지 못합니다. 이렇게 높은 산을. 두 번째는 나폴레옹이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네. 나폴레옹을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하려고 자기 자신 이때는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어떤 인터넷이 없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자크루이 다비드가 이렇게 광고성으로 그렇게 그렸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꽤 많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른 데 빈 미술사 박물관에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아시다시피 결국엔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영국과의 어떤 그 싸움에서 죽게 돼서 세인트 루이스 섬에서 이제 그 임종을 맞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의 이제 어떤 그림 중에서 찾아보시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을 자기의 손을 이렇게 안에서 넣는 이런 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나폴레옹 포즈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포즈. 자, 그리고 또 이제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폴레옹 키가 과연 몇일까라는 얘기가 꽤 많죠. 나폴레옹이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일단. 작다고 소문이 나 있죠. 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이것도 얘기가 많은데 나폴레옹은 사실 그렇게 키가 작은 키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뭐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나폴레옹 뭐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나폴레옹 신드롬이라는 것은 키도 작은 사람이 어떤 뭐 약간 막 그 고집을 갖고 막 아주 도끼를 품고 막 그렇게 뭘 성취한다. 이럴 때 우리가 나폴레옹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을 굉장히 좀 무시하려거나 그럴 때 어떤 영국 쪽에서 어떤 말이 비롯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나폴레옹 키는 부검을 통해서도 입증됐는데 이게 뭐 피트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168.9라고 돼 있습니다.
168.9라는 것은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로 봤을 때는 이때 당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살았을 때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꽤 200년 전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적은 키는 아니라는 그렇네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작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이야기인 거죠. 네.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나폴레옹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는데 왜 이렇게 손을 넣었을까? 이 손이 상당수 많은 나폴레옹을 그린 초상화를 보면 앵그리의 그림에서도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이렇게 네. 나폴레옹 포즈. 왜 손을 넣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168.9를 얘기한 거고 많은 지도자들의 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폴레옹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실각을 한 다음에 나폴레옹은 1815년에 실각을 하고 그로부터 6년 지나서 1821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1850년에 그려진 그림이죠. 그러니까 실제 나폴레옹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말이 아니라 뭐죠? 노새, 당나귀, 네. 당나귀가 각은 거고 나폴레옹은 굉장히 작게 그렸죠. 그러니까 볼품 없이 그렸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냐, 역사의 사실이 아니냐. 하지만 똑같은 거는 이제 나폴레옹을 상징처럼 나타내는 그 모자가 네. 있고 역시 그렇지만은 손을 이렇게 넣는 나폴레옹 포즈는 그대로 있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손을 넣었을까라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나폴레옹은 손을 계속 넣습니다. 네네.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 전장에서도 계속 손을 넣습니다. 네. 왜 손을 넣을까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자, 보시면 누구죠? 이렇게 모차르트네요. 모차르트도 이렇게 손을 네. 넣고요.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모차르트고, 자 조지 워싱턴도 이렇게 손을 넣고요. 예. 네. 자, 칼 마르크스도 손을 넣고요. 음. 자, 이렇게 또 스탈린도 손을 넣고요. 이렇게. 자, 이런 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넣고 있다는 거가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손을 넣고 있는 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예전 그 중세 시대 그 십자군 전쟁 때부터 있었던 그 템플 기사단이라고 해서 프리메이슨의 어떤 상징을 나타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음모론이 있죠. 그 프리메이슨들이 서로 간에 어떤 수신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동안 나폴레옹도 프리메이슨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사들뿐만 아니 의사들은 이런 것을 약간 좀 의심을 했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주치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나폴레옹의 어떤 기록을 찾아보면 네. 평소에 이렇게 야전에서 전쟁을 오랫동안 하니까 날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속이 많이 쓰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나폴레옹은 저런 것들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염 또는 위궤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머리를 손에다가 대는 것처럼 속 쓰리거나 할 때 손을 무의식적으로 대는 네.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뭐 나폴레옹 포즈라는 것이 거창하게 뭐 프리메이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넣고 있지만 이게 실제 속이 쓰려서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늘 아팠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 어떤 소견을 보시면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일 때도 우리가 신물이 넘어온다든지 네. 화끈거린다든지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나타날 때 내시경 소견을 보시면 이렇게 식도와 위의 접합 부위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 네. 역류성 식도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뭐 속이 타들어간다는 느낌이라든지 맞아요. 역류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다는 것이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위 안에서 점막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상당수는 뭐 헬리코박터의 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라든지 뭐 과도한 음주, 흡연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당시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또는 날 것도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훈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먹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폴레옹을 인종을 나타내는 나폴레옹 그림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피골이 상접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 뭐 나폴레옹이 죽음을 보고 그린 그림은 아니긴 한데 나폴레옹은 이제 왜 죽었을까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중에 죽었을 때 나폴레옹은 부검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위 안에 어떤 덩어리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해서 당시 때도 이렇게 어떤 위암으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위궤양이 이게 이제 더 심해서 천공이 돼서 피딱지가 돼서 그게 덩어리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지만 상당수는 나폴레옹이 죽은 사인이 비소 중독이라든지 어떤 다른 음모론에 의해서 죽었다는 네. 얘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질병에 의해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의사들은 상당수 많이 하게 됐죠. 이 위암의 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은 술을 빼놓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명화를 보면 또 술과 관련된 주제도 또 많이 있죠. 자, 요 그림은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인 카라바조가 그린 병든 바쿠스라는 그림입니다. 네. 이 바쿠스는 아시다시피 술의 어떤 신이죠. 네. 이렇게 로마나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나타나는 신인데 자신의 모습을 보통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눈을 잘 보시면 눈 안에 노랗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눈이 자세히 보시면 어. 자 이렇게 눈이 우리가 노랗게 되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흔히 간염일 때 그렇죠. 간염. 네. 그래서 이 간염, 그러니까 이 바쿠스는 병든 바쿠스는 급성 간염, A형 간염이 아닐까 지금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추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술과 관련된 명화 중에 유명한 그림인데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빅토르 올리바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압생트라는 것이 흔한 술은 아닌데 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굉장히 싼 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압생트를 먹으면 어떤 앞에 사물이 노래지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그림도 압생트에 취하게 되면 앞에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여인들이 보인다는 식으로 약간 과장돼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일리아 레핀이 그린 작곡가 무소르스키의 초상화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의 인물을 보시면 약간 이제 몸짓이 있는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네. 수염도 이렇게 제대로 찢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덥수룩하고 그런데 눈빛은 굉장히 또 살아있죠. 자, 이 사람은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레핀과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죽게 되죠. 근데 여기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배가 이제 뻘똥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 간경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이 네. 많이 망가졌을 때 생겼을 때 복수가 생기잖아요. 그 복수를 나타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이 눈도 굉장히 날카롭긴 하지만 이 눈도 자세히 보시면 눈도 약간 노랗게 네. 그것도 약간 황달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술에 의해서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많이 망가지게 되면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됩니다. 물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계속 먹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간경변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뭐 한 15%에서 20% 정도가 간경변이 왔을 때는 식도에서도 어떤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수가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간성 뇌증이라 그래서 의식도 이제 저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레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소르스키는 또 당시에 이제 보드카 같은 걸 먹었겠죠. 그리고 또 먹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인으로는 간성 뇌증으로 인한 사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그린 일리아 레핀은 러시아의 어떤 최고 이동파라고 해서 최고의 어떤 화가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림 속의 인물인 작곡가 무소르스키도 또 그림 속에 있는 등장인물도 꽤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더 어떤 보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술을 과음하게 되면 각종 질환의 원인도 되지만 중독의 원인이 되는데 조금씩 마시면 약주라고도 하잖아요.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적정량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술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 마시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술 자체를 먹지 않아야겠죠. 네. 근데 그래서 흔히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와인이 뭐 좋다고 해서 간에 병이 있는데, 간에 질병이 있는데, 콩팥에 질병이 있는데 와인을 먹는 거,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의 기준으로 했을 때 와인을 먹는 거, 그때 약간 소량을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는 거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것은 거의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적정량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적정량이 정확히 입증된 건 없고요. 대략 보았을 때 와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0에서 300cc, 그러면 한두 잔 정도, 건강했을 때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할 걸 생각하고, 대략 이제 노인이라든지 여성분들은 그걸 반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또 이 마음의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게 심하게 이어지면은 타인에 의한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과거에도 이 마음의 병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면은 주로 사랑병 때문에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흔히 상사병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죠. 요거는 얀 스텐이라는 네덜란드 17세기 화가가 그린 의사의 방문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비슷한 그림인데 네. 이 그림도 있고 다음 그림도 보시면 어떤 여인이 있고 누가 방문했는데 요 방문한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실제 이 여인은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 근데 그 그리워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근데 그 상대방도 같이 좋아하면 되는 병이 아닌데 그 상대방은 그거에 상관없이 본인만 좋아해서 생기는 상사병이 되는 거죠. 예. 또 그림은 이제 이탈리아 비센테 팔마로스, 이탈리아가 아니라 스페인 화가가 그린 비센테 팔마로리가 그린 상사병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여인이 있고 젊은 여인이 있고 옆에 신부님이 계시죠. 네. 신부님. 그리고 신부님 귀 속에다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 앉아 있는 여인의 엄마일 겁니다. 엄마.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상사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는 의료 소송감이죠. 왜냐하면 이 병을 신부님한테 어떤 걸 고민을 풀었으니까 그렇죠. 네, 각종 스트레스로 사랑의 신호와 질환의 신호까지 놓치고 사는 바쁜 현대인들인데요. 한편의 명화를 즐기는 여유와 관심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문화 생활도 많이 하게 되니까 지역에서라든지 미술관을 방문해서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작가의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역에서 어떤 하는 조그마한 행사의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감정을 이입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유명한 그림을 통해서도 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할 수도 있고, 어떤 그림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공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그림을 통해서 치유를 또 받을 수 있는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명절에 이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미술관이나 박물관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맘때면은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마련해놨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림을 보러 가면 또 다른 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나 보다는 당시의 생활상이나 질환, 치유의 의미까지 아주 폭넓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장의 명화를 통해서 그 안에 질환을 예측해보고 또 공감과 치유의 힘을 얻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도슨트, 그림을 사랑하는 내과 전문의 박광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